자, 1950년 6월 25일로 그럼 바로 가보겠습니다. 사실 그날은 아주 평범했던 일요일이기도 했는데요. 실제 공격 개시 암호명이 네. 폭풍이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폭풍 전야에 새벽부터 폭풍이 몰아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는 네. 것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잖아요.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다 함락이 당해버렸다는 게. 체급이 좀 달랐다? 이렇게 또 봐야 될까요? 병력상의 차이도 컸잖아요. 초창기 이건 에피소드예요. 전방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이 새벽에 남침하는 것을 전방에 있었던 군인들이 아예 없었던 거 아니까 네. 봤단 말이에요. 네. 군인들 보고 나서 쇠붙이가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 궤도가 달려 있고요. 그래서 야, 저 전차 내려온다라고 상부에 보고를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는요 자주포예요. 자주포라는 것은 원래 포가 이렇게 쏘는 걸 포라 그러고요. 직선으로 나가는 걸 전차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면 되고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 봐서 이제 구분 못한 거예요. 우리 군인들도. 당시 얘기로는 우리 군 내에 전차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얼마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북한은 전차라는 걸 242대 정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전차가 0대였어요. 현대전하면은 전차를 떠올리잖아요. 예. 2차 세계대전 때 전차가 전격전해가지고 독일이 초전에 승리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는 공군기도 한 20여 대의 연락기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진짜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어요? 소련으로부터 전차, 그다음에 전투기, 함정, 전투할 수 있는 많은 장비들을 다 받았던 거죠. 북한은 그렇게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중국으로부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군대를 지원받았잖아요. 예, 그럼 우리 정부도 뭐 미국을 비롯한 나라들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맞습니다. 왜 그런 전력 차이가 났을까요? 48년도에 이제 우리가 총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는 이 과정 속에서 미군도 이제 단계적으로 철수를 할 때 이제 우리가 이쪽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없도록 이제 중화기는 이제 놓지 않고 소화기나 이런 이제 간단한 이제 무기들만 이제 주고 이제 떠나고 군사 고문단 500명 정도만 남아 있었던 거고 소련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속인 거죠 우리를. 그래가지고 북한한테 여기도 그냥 이렇게 떠났어야 되는데 미군처럼 중화기를 다 줘서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시켜버린 거예요. 작전 계획도 제대로 다 짜요. 어떻게 해가지고 공격하겠다.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 탱크 한 대와 예. 그 화력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242대 0이라는 게 우리 이제 심리전하고 막 그런 거 심리적 충격 공포 얘기하잖아요. 전차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도망가요 사람들. 구구구 굴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무너지는 거예요 심리적 공포 때문에. 야 우린 없는데 쟤는 갖고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 큰 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거고요. 소총이나 소화기 가지고 대응 훈련을 해요. 그러면은 전차 장교 그 기갑 장교들은 이야기해요. 너네들은 이미 2km 전방에서 너는 다 죽었다. 그 쏴버리는 거예요. 1, 2km 전방에서. 그럼 1km 전방에서만 쏴도 이 차이가 나는 게 소총의 사거리는 얼마 안 돼요. 200~300m를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가 유효 사거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 전차는 1km 전방에서 포를 쏴가지고 아군의 진지를 그냥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일개 뭐 중대 이런 거는 쉽게 전차로 무너뜨리는 거죠. 탱크 앞에서 1, 2km 전방에서 계속 총만 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운 유엔군 있지 않습니까? 예. 유엔군은 언제부터 이제 참전을 하게 됩니까? 사실 이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이렇게 참전을 할 수 있는데 당시 이제 소련이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으로 중국 관련 문제로 불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파병이 진행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대한민국에게는 천운이 되어서 이제 이 낙동강 방어선을 중심으로 마지막 이 부분을 지킬 수 있었다. 근데 이렇게 유엔군이 또 지원을 합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전에 뭔가 이 승산을 봐야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을 것 같아요. 뭐 지도를 보면서 괜찮으세요?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3일 만에 함락하고 나서 이제 무서운 기세로 이제 남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반도 지형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막 전차가 기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 양호하게 발달된. 그러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으로 이렇게 연하는 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군의 주공 방향은 이렇게 가요. 미군이 담당하기로 한 부분이 이 주요 도로가 있는 이 서측 지역을 담당하기로 하고요.
우리 국군이 초기에는 와야 됐지만 또 이제 재정비를 계속 거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중동부 이 산악 지형을 맡기로 해서 서로 방어선을 중간중간에 두면서 막아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막는 게 쉽지가 않은 거야. 방어선이라는 건요. 서로 간에 옆에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와 어깨가 딱 맞닥뜨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맞닥뜨렸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만약에 여기가 딱 뚫렸다. 그러면은 내 측방이 후방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전선을 조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밀렸다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간이 상당히 시간을 길게 가져가요. 우리가 그걸 우리가 지연전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든 버티는 거군요. 그렇죠. 공간은 순차적으로 내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천천히 내주면서요. 뒤에서 시간을 준비를 버는 거예요. 하는 예. 거죠, 후방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 미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엔군이 들어오고 유엔군이 병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장비를 가지고 같이 들어와요. 무기랑. 그리고 국군은요. 사단을 다시 복구하고 부대들 이제 편제를 다시 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가져다준 무기를 다시 또 받아가지고 무장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계속 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경북 우리 낙동강 방어선까지 내려오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